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가 지구촌 곳곳에 한국의 카페를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가지고 카페 사업에 뛰어든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줄곧 사업만 해왔더랬습니다. 이러한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카페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사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전문가처럼 굽니다. 카페 많이 가봐서 잘한다 이거죠. 하지만 영화 많이 봤다고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맞는 말 틀린 말이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오히려 카페라는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덕분이네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조언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덕분이네를 응원해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카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컨셉입니다. 내 카페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 또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컨셉은 브랜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역발상이 될 수도 있으며 킬러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달리 설명하면 스토리를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메뉴를, 인테리어를, 뷰를, 스타일을, 운영 시스템을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와 함께하는 휴식 공간, 빈티지한 파리 뒷골목의 감성, 여행자의 아지트, 커피 교육과 경험이 있는 실험실형 카페, 이처럼 공간, 분위기, 서비스, 메뉴, 브랜드 이름, 심지어 직원의 복장과 음악까지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바로 컨셉입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해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카페 시장에서 컨셉은 필수 요소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컨셉을 잡든지 간에 컨셉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 창업에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을 넘어서 차별화된 가치와 고객 경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의 레드오션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들이 경쟁하고 있죠. 기존 방식대로 접근하면 가격 경쟁이나 입지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틈새 시장, 즉 블루오션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점을 바꿀 것인가? 카페 창업자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고객은 내가 만족하는 경험을 원합니다. 관점을 나에서 고객으로 바꾸면 고객이 왜 이 공간을 찾아올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브랜드 메시지와 서비스 방향도 달라집니다. 커피 맛있게 팔자가 아니라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나온다는 거죠. 남들이 커피를 팔 때 우리는 가치를 파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으로 사고하라. 내가 원하는 카페, 이렇게 하면 고객이 찾아오겠지 하는 카페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찾아내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5년 전 덕분이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의 오프라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 좋은 자리가 매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카페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소비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필수인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SNS에 사진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고 매출을 직접 연결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은 방문 전에 카페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네이버 지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먼저 분위기와 메뉴를 확인하죠. 이때 온라인에 남겨진 사진, 리뷰, 영상 등과 같은 콘텐츠가 실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온라인은 고객의 첫 방문을 결정짓는 관문입니다. 광고를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하면 그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루 1만원의 인스타 광고로도 1-2km 반경 고객에게 노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오프라인은 공간을 만들고 온라인은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보조수단이 아니라 카페 창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권리는 없는 것이 좋고 월세는 싼 것이 좋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리가 안 좋으니까 월세가 싼 것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권리가 없는 건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보죠. 권리금 높고 월세 비싼 자리가 성공을 보장해 주나요? 그런 곳일수록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을 못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권의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라인 시대에 맞게 재편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적 하나 없는 산속에 있는 카페가 왜 잘되며 시골 동네의 촌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거기는 도시 바깥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도시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몫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 색다른 컨셉의 카페가 먹히는 시대입니다. 권리는 없고 월세는 싸면서도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점포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매장의 외관이 어우러져 흔히 보기 힘든 특별한 감성, 특별한 이야기가 생겨날 것 같은 그런 곳 말이죠. 이런 점포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많이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겠죠? 많은 창업자는 점포 계약이 처음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법적 구조와 시세 감각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로 집주인과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당장의 금액에만 초점을 맞춰 장기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상 중 집주인 간의 대화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싸움이 나거나 사람 좋아 보여서 이 정도는 해줄게 같은 모호한 말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 협상은 중개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인은 거래의 중립적인 당사자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계약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위험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라던가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언뜻 보면 집주인이 갑이고 세를 내는 사람은 을인 것 같습니다. 상가가 적었던 옛날 어느 시절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계약서를 쓰기 전 임차인은 초 울트라 슈퍼 갑입니다. 그런데도 초보 창업자들은 한 가게를 마음속에 정하면 그 가게를 놓칠까 봐서 안달을 냅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겪었을 포모와 같은 조바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럴 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거죠. 계약이 안 될 거라 보고 다른 가게를 찾으러 다녀도 좋습니다. 꼭 해야 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점포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기준으로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이 가게 놓치면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조건을 자신 스스로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을 안 받아주면 다른 가게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라. 손님을 웃으며 맞이해라.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은 나의 미소가 아니라 손님의 미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웃고 내가 미소 지어야만 손님이 웃는 것은 아닙니다.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할머니가 욕을 섞어가며 무뚝뚝하게 말하는데 손님들은 이걸 정감 있는 옛날 스타일로 받아들이면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미국에도 이런 예가 있죠. 딕스 라스트 리조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인데 종업원이 손님을 막대합니다. 종업원이 막말을 하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손님을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걸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웃고 즐깁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의도된 캐릭터성이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화를 내거나 무례한 게 아니라 컨셉화된 하나의 접객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손님을 행복하게 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손님의 미소죠. 그 미소가 많아지면 매출도 올라갑니다. 손님의 미소를 본 적이 별로 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커피 머신이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인테리어가 손님에게 감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많은 자리가 매출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비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창업비를 많이 들였다고 한들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소익선은 덕분이네의 창업 철학이자 가장 많이 말해온 조언이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투자금 회수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회수되면 그 시점부터 사업의 리스크는 해소되고 이때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진정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투자 내역은 없는지 점검하고 머리를 싸매가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당기기 위해 갖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근데 카페 창업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많이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들여본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죠. 창업 비용이 적으면 회수 기간이 당겨지고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카페에서만큼은 소소익선, 다다 이각입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선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악입니다. 별난 메뉴가 시그니처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다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기도 하는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창작한 어느 카페에도 팔지 않는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인가요? 시그니처 메뉴를 이렇게 표면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그니처 메뉴란 그 카페를 대표하는 정체성이자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손님이 그 메뉴만 떠올려도 브랜드 전체가 연상되는 효과가 있죠. 스타벅스의 자바치 프라푸치노나 투썸의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등이 그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카페 중에서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퍼져 킬러 컨텐츠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집은 이 메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손님들이 기억하고 다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덕분이네는 오래전부터 오픈보다는 가오픈을 하라고 조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창업자들이 가오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오픈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지금 돈 받고 연습 중이니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즘 손님들은 이런 걸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거기 오픈해서 가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서비스도 별로더라. 아마도 이런 컴플레인이 줄을 이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오픈의 대상은 지인이나 체험단 같은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오픈은 카페의 종업원들의 손발을 맞추고 메뉴의 맛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돈 받고 하는 리허설 같은 겁니다. 지인이 아닌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할 거면 손님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손님이 적으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고 이런저런 점검도 가능하며 손님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테이블을 빼서 좌석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손님의 숫자를 줄여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같습니다. 가오픈 기간은 덕분이네 생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